안녕하세요 여러분. 100.7MHz 마포 FM에서 금요일 퇴근길을 함께하는 에코살롱입니다. 에코살롱은 문화 콘텐츠 속에 숨어있는 다양한 환경 이슈를 4인 4색의 시선으로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시간입니다. 마포구 서대문구 지역이 아니시라면 마포 FM 어플리케이션 CR을 검색해서 다운로드하시면 앱에서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팟빵에서 에코살롱 검색을 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어요. 오늘의 에코살롱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어제보다 조금 더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함드릴입니다. 네, 숙취에 시달리고 있는 올리브입니다. 베란다에서 자라나고 있는 방울토마토 보는 재미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김라마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토마토 괜찮나요? 토마토 다 쓰러졌다고 지금 제보를 받았어요. 동거인으로부터. 지금 네. 초록색으로 알알이 맺혀 있고 좀 있으면 빨갛게 익어갈 예정이었는데 괜찮을지 걱정돼요. 진짜 딱 그때가 딱 좋은 시기인데 큰일 났네. 그러니까. 저도 방울토마토 키우거든요. 요즘 방울토마토가 요즘 유행 핫한가 봐요. 요즘 식물 키우는 핫해. 게 핫한 것 같더라고요. 힙스터는 방울토마토를 키우는 건가요? 이제 함들님도 한 포기 드릴까요? 네, 농부 분들도 걱정이네요. 이제 낙과 이렇게 바람 많이 불면 낙과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또 못생긴 과일들은 별로 안 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바로 저번 주에 리틀 포레스트 하면서 이제 농부분들의 고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했었는데 맞아요. 그 바로 다음 회차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맞아요. 주간을 맞아가지고 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네요. 네. 한 가지 기쁜 소식 전해드릴 게 있는데요. 벌똥님께서 마포 FM에서 진행하는 마포구 기후 네트워크 강연 사회를 맡게 되셔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방송은 저희 3명만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마포구 기후 네트워크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와. 관심. 관심. 자, 그러면은 한번 첫 번째 코너 이제 시작해 볼까요? 인상 깊었던 환경 뉴스를 공유하는 에코 뉴스 코너인데요. 뉴스입니다. 이번 달에도 다양한 환경 뉴스가 있었어요. 지난 14일 문재인 정부가 그린 뉴딜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는데 기후 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보다는 산업 육성의 측면에 치중됐다는 비판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다른 소식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동남아 지역의 홍수 피해 위험도가 치솟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세계자원연구소에 따르면 2030년에는 홍수 피해 인구가 1억 4,700만 명, 재산 피해는 연간 876조 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심각하죠. 또 우리나라에서도 매미나방의 우화 시기가 열흘 이상 빨라져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기도 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계속해서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다른 소식은 이거는 저희가 선정한 이번 달에 가장 뜨거운 이슈인데요. 거제 시월드의 돌고래 학대 논란이거든요. 올리브님께서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전해드릴 뉴스는 어느 동물원의 돌고래 학대 논란으로 오늘의 메인 콘텐츠와 연관이 좀 깊습니다. 최근 어떤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거제시월드라는 수족관에서 돌고래 벨루가를 좁은 수조 안에서 키우는 건 물론이고 사람을 태우고 만지는 이런 체험 프로그램까지 하고 있어서 사회적인 많은 지탄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2014년에 개장한 이후로 20마리 중 9마리가 폐사를 하면서 돌고래 무덤이라는 오명도 얻었는데요. 시민단체에서는 이런 거제시월드의 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지만 회사 측에서는 체험 행사를 중단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윤을 목적으로 동물을 마음대로 만지고 학대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없어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보면서 너무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라마님은 좀 어떠셨어요? 오늘 저희가 다루게 될 타이거 킹이라는 콘텐츠에서도 동물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이렇게 벨루가가 네, 있는 맞아요. 곳이죠. 벨루가를 직접 만지고 타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과연 교감하는 건가? 이게 교육적으로 어떤 의의가 있는가? 맞아요. 너무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제가 그 뉴스에서 봤는데 벨루가라는 돌고래 특성상 이게 약간 웃는 상이거든요. 그 얼굴이. 근데 그게 어떤 얼굴의 근육이 발달해서 생긴 어떤 그런 상인 건데 사람들은 그 벨루가가 이제 기분이 좋은 줄 알고 이제 사람들이 막 체험 프로그램 할 때 그 웃는 상을 보고 아, 이 돌고래도 좋아하나 보다. 좋은가 보다 기분이.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중들은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서라도 벨루가의 어떤 학대가 더 정당화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맞아요. 들었습니다. 그 예전에 영화 동물원이라는 동물 네, 쉼표 원. 네, 네, 맞아요. 그죠? 동물 쉼표원 그걸 어, 봤는데 진짜 좋아해요. 네, 맞아요. 거기서 야생 동물은 곁을 주지 않는다고 사육사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유인원으로서 약간 사회적인 관계를 계속 네트워크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방식인데 그게 우리는 강제적으로 자꾸 그 야생동물들과 인간이 맺는 것 같은 관계성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라는 맞아. 생각도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면서 내가 아끼는 이 동물들도 이렇게 교감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사회성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맞아요. 하는 게 너무 사람 인간 중심의 사고 방식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 그 라쿤 카페라든지 이런 체험형 카페들이 진짜 많잖아요. 맞아. 그거는 뭐 동물권 문제도 있지만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공중보건학적으로도 계속 이게 만지고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접촉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동물을 이렇게 만지고 그 동물을 만진 그 부위를 또 다른 사람이 만지고 이렇다 보니까 이런 인수공통 감염병 위험도도 되게 높다고 하더라고요. 라쿤이랑 너구리랑 다른 거죠. 네, 다르다 하더라고요. 좀 비슷한 계통인 것 같긴 한데 그 광견병이 또 너구리가 매개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라쿤이나 이 너구리가 광견병 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카페에 또 잡혀오거나 한 경우에는 약간 또 다른 컨테이전 영화를 찍게 되는 거죠. 와, 그 영화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진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야기만 들어도 지금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이따가도 계속 얘기해볼 텐데 정말 이 생명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취급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정말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일단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우리 뒤에서 더 많은 얘기를 할 맞아요. 테니까요. 지금까지 에코 뉴스 코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코너인 슬기로운 덕질 생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에코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슬기로운 덕질 생활 1부로 들어가서 오늘의 메인 콘텐츠를 소개하려고 해요. 에코살롱에서는 보다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스포일러를 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려요. 오늘 다룰 콘텐츠는 올해 2020년 뜨거운 화제가 되었던 다큐죠. 타이거킹 무법지대입니다. 뜨거운 화제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한테만 뜨거운 화제였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미국에서는 되게 핫했다고 해요, 이 다큐가. 그래서 타이거킹 무법지대의 주인공은 GW 동물원이라는 대형 고양이과 맹수동물원, 호랑이, 사자 같은 동물들이죠. 그 동물원을 운영하는 조 이그조틱이라는 인물이에요. 돈과 인기를 얻으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던 이 조 이그조틱한테 맞서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동물 구호단체 빅캣 레스큐의 CEO였던 캐롤 베스킨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캐롤 베스킨하고 조 이그조틱의 어떤 갈등, 대립 이런 게 이야기의 주축이고요. 이 캐롤 베스킨이 GW 동물원의 동물 학대 실태를 고발하면서 조 이그조틱하고 맞고소, 법정 싸움을 막 벌여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막 파랑만장한 우유곡절이 막 벌어져요. 이거는 뒤에서 저희가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정말 흙탕물 중에서도 흙탕물 싸움으로 변해가서 끝내 조 이그조틱이 캐롤 베스킨을 살인 청구까지 해요. 그래서 결국 교도소에 수감되는 이야기. 해피엔딩인지 배드엔딩인지 모를 만한 그런 결말로 끝이 나는데 굉장히 흥미로우면서도 되게 충격적인 내용을 다룬 다큐여서 맞아요. 핫한 이슈가 됐던 그런 다큐입니다. 다들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흙탕물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흙탕물, 그 흙탕물 덕분에 그래서 더 자극적이지 않았나. 더 시청자들은 그래서 더 좋아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저는 약간 부부의 세계도 상당히 자극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타이거 킹은 진짜 강도가 정말 높잖아요. 막 캐롤 베스킨을 싫어했던 그 조 이그조틱이 막 서슴없이 비방하는 건 물론이고 막 영상 스트리밍을 열어가지고 막 마네킹을 캐롤 베스킨 마네킹을 세워서 막 총으로 쏘는 그런 장면도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 자체도 미국이 진짜 대단한 나라구나. 우리나라였으면 바로 이제 막 감옥에 들어갔을 텐데 그런 게 약간 법적으로 허용되는 건가 그렇게 그것도 조금 궁금했고요. 그래서 그리고 살짝 좀 아쉬웠던 건 이제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어쩌면 제 수위가 낮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많이 얘기가 안 다뤄졌어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뭔가 온갖 문제가 얽히고 설킨 그런 총체적 난국 정도로는 참 볼만한 다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자유라고 하셨잖아요. 네. 막 거기서 프리덤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맞아. 근데 뭐가 자유지? 이게 자유 맞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맞아. 막 다른 종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음. 내가 쟤네들 갖고 싶으니까 고양이과 동물들 갖고 싶으니까 나 가질 거야. 이게 자유인가? 맞아. 그리고 막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악플도 진짜 많잖아요. 어.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인데 이게 자유인가? 아니면 자유는 이런 나쁜 면까지 다 포괄하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라마쌤은 또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다큐멘터리라고 하셨잖아요. 다큐가 맞나? 모든 순간, 매 드라마. 순간 이제 자극적인 장면이 나올 때마다 이게 다큐였나? 맞아요. 충격적인. 너무 그 매운맛. 부부의 세계로 대변될 수 있는 그런 매운맛의 최고치가 아니었나. 맞아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맞아. 어나더 레벨의 매운맛이 아니었나. 어떻게 나의 자유면은 그렇게 동물들을 가두고 번식시키고 하는 게 가능한지, 혹은 이게 자유이기 때문에 남을 비방하고 상처 입히는 게 가능한지, 그 너무 생각이 많아지는, 보고 나면은 되게 심란한, 맞아요. 악몽 꾸지 않았어요. 저 되게 약간 자기 전에 심란해서 막 그랬었어요. 저는 잘 자긴 했는데 어쨌든 잘 자긴 했어요. 잘 자긴 했는데 저는 못 듣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화가 에피소드가 3화였나 4화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조 이그조틱이 이제 동성애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심지어 또 여러 명 뭐라 하죠? 배우자가 또 여러 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다큐 속에서 그 CCTV로 촬영한지 모르겠는데 카메라로 그 아예 그 장면이 담기진 않았지만 그 배우자분이 스스로 총을 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가지고 저는 그거 보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이 동물원을 대한 문제로 시작해서 이 어떤 파국, 어떤 안 좋은 이런 결말이 나는 거 보면서 마음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너무 매운맛 다큐였는데 보면서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 많아가지고 사실 하나를 고르기가 되게 꼽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그런 장면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하나 꼽아보자면 이게 제일 나는 인상 깊었다. 그런 장면이 혹시 있으세요? 아무래도 저는 동물권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새끼 호랑이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조 이그조틱이 새끼 호랑이를 가지고 막 600달러의 티켓 값에 호랑이들 이렇게 쫙 놓고 그 사람들과 사진 찍고 만지게 하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정말 진짜 역겹다 이 생각이 들었고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그 말도 해요. 조 이그조틱이 새끼 호랑이들아 너네가 나의 뭐 구원자야, 뭐 너네 없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이제 새끼 호랑이를 끊임없이 만들어야 이 동물원이 돌아갈 수 있다라는 말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새끼 호랑이로 동물원 수익을 버는 장면이 저는 가장 좀 인상 깊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그 뉴스에서 봤는데. 동물원에서 태어난 새끼 동물은 그 자산 가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영혼으로 따지는데 왜냐하면 이제 새끼를 하나하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무제표에 이제 자산이 적게 기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악용하면 세금을 덜 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우리나라의 문제만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국내 뉴스에서 발견한 거라 다른 나라는 어떨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역시 경영학도의 시선. 저는 아까 얘기했던 나는 누구든지 비난할 수 있어. 왜냐하면 나는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정말
이제 악플보다도 더 심한 생명의 위협을 가할 정도의 그런 비난을 하는 모습도 아이러니했고, 한편으로는 그 동물 구호 단체 빅 레스큐에 있는 캐롤도 예전 비디오가 공개됐을 때 새끼 호랑이를 막 쓰다듬으면서 귀엽지 않냐고, 이렇게 새끼 호랑이들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떼어놔야 더 잘 길들여지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라고 정말 평화롭고 맞아. 아름다운 표정으로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너무 아이러니하다고 해야 맞아요. 되나? 이게 도대체 누굴 위한 평화인가? 약간 진짜 조금 세게 얘기하면 좀 역겨울 정도로. 이게 미디어가 주는 게 진짜 좀 무섭더라고요. 우리 아무 생각 없이 보면은 되게 평화롭고 잔잔해요. 음악까지 막 이러면 평화롭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 아이들은 정말 아름다운 환경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맞아, 막 이런 그 말투. 식으로 이런 말투로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면 그렇구나. 막 이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맞아. 이래서 미디어가 조금 그런 윤리의식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이 영상, 이 다큐 자체가 진짜 인간의 민낯을 제대로 까발렸다 해야 되나? 맞아요. 정말 누구나 뭐 빛도 있고 그림자도 있잖아요. 그 어두운 그림자를 진짜 뭔가 적나라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까발린 맞아요. 다큐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저마다 인간 군상이 너무나 그 깊은 어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주인공이 조 이그조틱의 감옥에 들어가도 속이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다 제각기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다 조 이그조틱을 비난하잖아요. 조 이그조틱이 되게 잘못하긴 하긴 했는데 그들 역시도 결백하지가 않은 거죠. 약간 그런 맞아. 부분이 제일 찜찜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여전히 조 이그조틱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 맞아요. 너무 소름 돋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고 있을 거 아니야. 감옥 안에서 막 나는 일종의 정신승리하면서. 네. 이게 청취자분들이 약간 아셔야 될 게 여기 3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다겐틀이랑 캐럴 베스킨이랑 조 이그조틱이 있는데 3명 다 좋은 인물이 절대 아니라는 걸 이걸 꼭 아시고 들으면 꿀잼입니다. 네. 약간 느와르물처럼 네. 선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다큐라는 거. 맞아요. 힘들 때 이거 보시지 마시고 멘탈이 조금 굉장히 딥다크한 걸 보고 싶으신 그런 날에 이 다큐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딥다크. 저는 또 마지막 화 엔딩에서 나오는 대사도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 대사를 좀 읽어드리면, 이 싸움에서는 모두가 패자죠. 두 사람 사이에 불화로 시작됐던 일이었어요. 새끼동물 판매와 쓰다듬기 행사를 멈추려는 숭고한 싸움이 개인적인 법정 싸움이 됐고, 동물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수백만 달러는 들었을 겁니다. 조를 수사하면서 사용한 수십만 달러를 생각해봐요. 수백만 팔로워나 기부자를 생각해보라고요. 자연 서식지에 있는 호랑이들을 구하는 데 쓸 수 있었던 자원이에요. 이 말을 하면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데 그 순간 되게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되게 이 다큐를 관통하는 그런 엔딩 크레딧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다른 인상 깊은 장면 있으셨어요? 저는 장면이라기보다는 처음에 이 타이거킹에 확 몰입할 수 있었던 충격적인 팩트가 하나 나오잖아요. 1편에 보면 미국 전역에 자연에서 살고 있는 호랑이 개체수보다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호랑이 개체수가 훨씬 많다라는 팩트가 나오지 않나요? 강인한 동물의 대표로 호랑이, 그리고 한국에서도 호랑이를 되게 신성한 동물로 여기잖아요. 산군 이러면서. 근데 그랬던 호랑이의 개체수가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개체수가 훨씬 많다니,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호랑이라는 게 옛날 고대서부터 진귀한 동물로 뭔가 그걸 소유하는 것 자체가 권력, 그리고 남에게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진귀한 물건 상징했다고 하잖아요. 현대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대형 고양이과 동물을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이유도 다 그런 내면 어떤 공허나 지금의 소비주의가 극단적으로 진행된 그런 모습? 약간 이런 여러 가지 현대사회에 일그러진 면들을 많이 반영한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강인한 동물을 소유하면은 본인도 그만큼 강인한 존재가 될 거라는 믿음, 소유에 대한 그런 잘못된 믿음이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인상 깊었던 장면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아이러니하다 싶었던 게 그 캐럴 베스킨 있잖아요. 아직 캐럴 베스킨 이야기가 안 나와서 그분은 동물 구호단체 빅캣 레스큐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막상 약간 동물원 같이 그런 시설이
있어요. 빅킷 레스큐에서 운영하는 동물을 구조해서 뭐 보호한다는 이런 명분으로 그런 운영하는 시설인데 문제는 그 동물원 그 우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 동물들이 살고 있는 우리가 진짜 턱없이 좁아요. 진짜 이 평수는 잘 모르겠는데 한 그 호랑이 어린 호랑이 같은 경우에는 한 2평도 안 되는 그런 좁은 공간에서 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이상 행동을 보이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보면서 동물 구호 단체라고 했지 그랬던 것 같은데 왜 이런 장면이 나오지? 왜 이런 장면이 나오고 거기서 왜 아이들을 이렇게 가두는 느낌이 드는 거지? 이 생각이 들어서 아, 이 캐럴 베스킨도 참 요지 인물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인물마다 까도 깔 게 너무 많은데 장난 아니죠. 이 인물에 대한 좀 심층적인 분석을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려고 해요. 지금까지 영화의 전반적인 감상에 대해서 좀 다뤘다면 잠시 후에 돌아올 슬기로운 덕질 생활 2부에서는 각각의 인물들을 좀 깊이 파보면서 조금 더 주제를 심층적으로 좀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에코살롱은 다큐 타이거킹 무법지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덕질생활 1부에서는 다큐의 전반적인 감상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슬기로운 덕질생활 2부에서는 다큐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진짜 존재한단 말이야? 싶을 정도로 맞아. 진짜 개성 넘치는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나쁜 의미로 개성이 넘칩니다. 네, 맞습니다. 개성. 네, 개성. 개성. 아, 개성. 맞네. 어떤 인물을 가장 인상 깊게 보셨는지 이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조 이그조틱이 제일 네.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먼저 제가 간단하게 인물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다큐의 주인공이고 GW 동물원의 전 CEO 캐롤 베스킨과의 다툼 끝에 살인 청부에까지 이르게 된 주인공이자 빌런 네. 살인 청부와 메인 빌런. 네, 메인 빌런 살인 청부와 동물학대 혐의 등으로 뭐 그 밖에도 많지만 20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수감돼 있는 이 시대 최고의 관종입니다. 진짜. 제가 본 사람 중 가장 관종이에요. 맞아요. 동물과 직원을 학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뜬금없이 주지사 선거에 출마해서 돈을 마구 탕진하기도 하는데요. 맞아. 네, 이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저희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진짜다. 이 사람 진짜다. 진짜가 나타났다. 찐이다. 다시 말하지만 다큐에 있는 맞아. 실존 인물이에요. 맞아요. 관종 오브 관종.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욕하기도 찝찝한 사람. 왜냐하면 내 주변에서 왠지 있을 것만 같아. 맞아. 물론 이것보다 훨씬 마일드한 형태긴 하지만 내 주변에 뭔가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안에도 조금은 있는 사람. 약간 맞아.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약간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보면서 가장 생각이 많이 드는 거는 처음 이 다큐의 시작에서 조 이그조틱이 우리의 가치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보여줬던 모든 행동이 인간도 결국 동물에 불과하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것 같은 거예요. 조 이그조틱 굉장히 욕망에 솔직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조 이그조틱 보면서 계속 욕하죠. 진짜 이상한 놈이네. 이렇게 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는 저 사람과 뭐가 다른가. 이런 서늘한 질문을 뭔가 하게 만들면서 인간은 동물과 뭐가 다른가. 인간 역시 욕망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동물의 일부일 뿐 아닌가? 약간 그런 질문을 던지게 하는 그런 묘한 인물인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러니한 게 이 사람이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잖아요. 욕심쟁이. 욕심쟁이. 근데 결국에는 모든 사람한테 외면당했다는 것이 아이러니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이 사람 자체가. 맞아요. 다른 분들은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났었죠. 배우자가 이제 죽게 된 사건인데 그 과정에 있어서 마약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 조 이그조틱이 그 배우자 중 한 명을 어떻게 배우자로 만들었냐면 내가 마약을 계속 하게 해주겠다. 너 내 남편 해주면 내가 너 계속 이렇게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다. 이러면서 마약을 주는 대가로 그 사람 자체의 어떤 인간됨을 완전히 포기하게 만든 그런
약간 인성이라 해야 될까요? 그 조이 그조틱의 그런 만행이 저는 너무나 좀 안타까웠고 그래서 결국 배우자를 지키지 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만들기까지 사실 완전 혼자 있었잖아요. 그 배우자분은 사실 동물원에 관심도 없었고 조이 그조틱을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마약이 좋아서 마약에 중독이 돼서 그렇게 된 건데 조이 그조틱은 단순히 그 사람을 약간 소비한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서 그게 조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런 장면이 좀 그래서 이 조 이그조틱을 더 싫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 이그조틱이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들을 마음대로 길들였던 방식처럼 그렇게 죽은 배우자, 남편도 그렇게 길들이지 않았나. 약점을 잡고 쥐고 흔들고 맞아요. 자아를 잃어버리도록 만들고 맞아요. 결국은 그 자아가 소멸돼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신 게 아닐까. 아름다운 청년을 네. 좀 안타까워. 21살이었나요? 그 친구가? 아이고. 그 조이 이그조틱이 나이가 40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결혼했을 때 조이 이그조틱은 40대고 남편분은 20대 초반이었나? 이제 막 꿈을 펼칠 나이였는데 마약에 중독시켜서 억지로 결혼을 시켰던 그런 장면이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예. 저는 조이 이그조틱 보면서 사이비 교주, 사이비 종교에서 사람을 빠져들게 만들고 헤어나올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 사실 조이 이그조틱이 똑똑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방식이 얼마나 교묘하고 교활한지 바보가 아니라 천재가 아닐까? 그런 쪽으로 머리가 트인 진짜 사이비 교도 사실은 매우 똑똑한 사람들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람을 다루는 방식에 통달한 사이비 교주의 캐릭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라마님 얘기 듣고 생각났던 게 그 장면 중에 그 조이 그조틱이 사회적으로 이제 막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약간 사회적으로 이제 낙오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직원으로 채용시킨다든지 내가 돈 줄 테니까 같이 일할래? 막 이런 식으로 데리고 오는데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참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 사람들은 이 동물원이 아니면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조이 그조틱에게서 벗어나면 뭘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조이 그조틱이 일부러 그런 사람들만 약간 좀 이렇게 데려온 게 아닐까. 유혹. 네, 동물원에서 그만두지 못하게 일부러 그런 식으로 여러 인물들을 끌어들인 것도 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신기한 게 누군가를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욕구가 강한 사람은 자신의 결핍을 채워줄 만한 사람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본능인가? 본능인 것 같아요. 근데 제 주변에도 있어요. 조 이그조틱처럼 범죄자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이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약간 조종되는 기분, 감정적으로 그런 거를 뭔가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근처에는 항상 그 사람이 가르쳐줄 사람, 통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뭔지 알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뭔가 이 사람 맨날 나 가르치는 것 같네 싶은데 알 수 없는 느낌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약간 좀 내 존재가 그들로 인해서 좀 약간 우월해지는 기분? 그러니까 그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아마 그런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일부러 어떤 사회적으로 많이 약한 사람들을 일부러 데리고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악질이네. 어떻게든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 내가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이면 남들을 밟겠다 이런 건가? 대박이다. 악질이다, 악질. 악질, 순악질 진짜. 최악이다, 최악. 네, 굉장히 인간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좋은 사람도 많다는 거 맞습니다. 한번 이렇게 밝게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두운 인물로 한번 네, 밝은 맞습니다. 얘기를 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냄새를 맡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나의 자존감을 올려주기 위한 그런 또 부분을 발견해내는 사람들도 있죠. 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애써 인간을 애써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 인물이 바로 캐롤 베스킨 아닌가요? 약간 사람들한테 와우. 우리 너무 지금 맞아. 동물을 살려주고 있어라고 하면서 딱 교묘하게 동물을 학대하는 결국은 학대하는 거잖아. 진짜 대박이다. 조이구주틱의 반대 인물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동등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캐롤 베스킨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롤 베스킨은 동물구호단체 빅캣 레스큐의 CEO입니다. 그래서 SNS 스타이자 적극적인 대형 고양이과 맹수 구호 활동을 하는 그런 인물인데요.
빅캣 레스큐를 큰 상업적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을 무임금 자원봉사로 이용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 남편 실종 사건 등으로 인해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인데요. 캐럴 베스킨에 대해서 좀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녀 사냥 희생자라고 저는 딱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나치게 사생활을 좀 파헤치지 않았나? 이 다큐에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 3화였나 4화였나? 아예 에피소드 전체가 그 캐럴 베스킨 전 남편 실종 사건을 다루고 있잖아요. 아니 굳이 이 전 남편이 실종된 거를 한 에피소드로 만들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그리고 그게 동물원 문제와 얼마나 연관이 있는 거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이 다큐에 약간 의심이 가기 시작했던 거죠, 저는. 네. 어떠셨어요? 맞아. 저도 올리브님 말에 동의를 하는 게 그 한 회 전체가 캐롤 베스킨에 대한 의심을 던지는 회가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 꼬집어서 이게 팩트다 아니다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맞아. 계속 그런 의심스러운 장면들을 나열해줬잖아요. 맞아. 그걸 보면서 이 감독이 캐롤 베스킨이라는 인물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이 있는 건 아닌가. 맞아요. 이걸 다큐라고 제작하지만 어쨌거나 제작자의 시선을 통해서 시청자들은 보게 될 텐데 맞아요. 시청자들이 캐롤 베스킨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고 싶은지 좀 조정당한 게 아닌가. 맞아요. 진짜 저도. 그 회차 이후부터 캐롤 베스킨이 확 맞아. 이제 그런 행동들이 눈에 들어오기 더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장치였지 않을까. 네, 아직도 저도- 좀 궁금해요. 그 감독의 의도가 뭐였는지.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확실히 생각이 들어요. 캐럴 베스킨 사생활에 집중하느라고 막상 중요한 동물 문제 이런 거에는 시선을 못 가게 했다는 그런 비판이 존재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한편으로는 약간 최근에도 진보적인 어떤 정치인 분들의 그런 여러 가지 어두운 민낯이 많이 밝혀졌잖아요. 내 편이라고 인식을 해버리면 내 집단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무조건 그걸 윤리적으로 옹호하려는 그런 게 좀 존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오히려 내 집단에 있는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냉정하게 좀 비판할 줄도 알고 그래서 자성을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내 집단이란 이유로 혹은 나와 같은 어떤 정치적 입장이나 어떤 사회적 이슈에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 인물에 대해서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옹호하는 것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그게 정당한가 약간 그런 의문은 조금 들긴 들더라고요, 저는. 캐롤 베스킨도 추종자가 있고 조 이그조틱도 닥 엔틀도 모두 추종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나아가서 이 사람 자체를 추종하게 됐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견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좀 다른 얘기도 해보고 싶었던 게 또 캐럴 베스킨이 아까 SNS 스타라고 했잖아요. SNS 스타라고 하면은 이제 뭐 몇만 정도 되겠지 이 생각했는데 뭐 몇백만, 몇십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인스타그램인가 페이스북 팔로워가.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 수익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엄청난 수익으로 이 조 이그조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돈으로 이렇게 퍼붓는 거죠. 대기업 같아. 네, 완전 맞아요. 대기업이 약간 중소기업을 법정 싸움에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 그런 느낌처럼 엄청난 그 규모랄까요? 그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이 빅캣 레스큐를 더 옹호하다 보니까 그런 규모 자체도 크다 보니까 이 조 이그조틱이 망하게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동물원이 망하는 게 좋긴 좋은데 한편으로는 망하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조 이그조틱을 무너뜨리는 거에는 되게 관심이 많은데 그 조 이그조틱이 없는 그 동물원은 어떻게 관리하고 동물들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캐럴 베스킨의 생각이 드러나 있었지 않았어가지고 무의미한 법정 싸움 느낌? 그래서 더더욱 흙탕물로 보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겉으로는 동물 다큐인 것 같은데 파보면은 조 이그조틱과 캐롤 베스킨의 싸움 얘기만 있고 동물 문제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거 자체가 이게 현실인가라는 서늘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 그들의 맞아. 머릿속에는 서로에 대한 자존심만 있지 진정으로 동물을 생각하는 그런 맞아요. 생각은 없는 거죠. 이분들이 처음에 캐롤 베스킨이 이 구조단체를 만들었던 시작이 무엇이었고 조 이그조틱이 동물원을 만들게 된 시작은 이제 온데간데 그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서로를 비방하고 그냥 상대방이 망했으면 좋겠어. 그 감정만 남아 있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더 매운맛이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단체가 비대해지면 그렇게 변질되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 씬에 조 이그조틱의 초반부 모습? 되게 동물을 되게 사랑하고 그랬던 그 초반부 모습이 맨 마지막 씬에 나오거든요. 한때 조 이그조틱도 진짜로 동물들을 생각하고 이들 돈벌이가 아니라 사랑으로 생각했던, 사랑하는 대상으로 생각했던 그런 때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모든 단체가 덩치가 커지기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변질되기가 이렇게 쉬운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회운동을 하려는 단체들이 점점 덩치가 커지고 돈이 많이 모이고 이랬을 때 변질되지 않고 계속 시민들하고 잘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도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조 이그조틱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 이 순간도 동물들에 대한 마음은 진심일 수 있어요. 본인은 그게 진심이고 진짜 사랑이고 한순간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사실은 정말 더 무서운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사랑을 했는데 남이 봤을 때는 그게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겠죠. 함드릴님 말씀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에 이 단체가 왜 세워졌는지 그 방향성을 잃지 않고 계속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의문을 던지면서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한편은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인다고 했잖아요. 그 모인 사람들도 이 돈을 주면서 내가 좋은 뜻을 위해서 주는 돈이 잘 쓰이고 있는지를 두 눈 부릅뜨고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요. 돈을 줌으로써 나는 이 단체가 알아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지. 모른 척하고 그냥 뭐라고 하죠? 면제부처럼 나는 돈 냈으니까 너네가 이 문제, 사회 문제 해결해. 너네한테 나의 책임, 나의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전가하고 끝낼 게가 아니라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후원 혹은 돈, 응원을 주고 관심을 끊어버리게 되면 이제 완전 다른 길로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지지자로서의 책임도 끝까지 져야 되는 게 우리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해요. 또 비슷한 사례 있지 않나요? 다른 캐릭터에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바통 떴지? 죄송해요. 자연스럽게 못 받았어. 무슨 말씀이신지 이러고 있었어요. 맞아.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죠. 저희가 타이거 킹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맞아. 세 명의 인물 중 한 명이죠. 닥 앤틀. 근데 저는 왜 닥 앤틀 뒤에 박사라고 붙이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닥 앤틀 박사. 매드 사이언티스트 같은 그런 그쵸, 느낌인데요. 그쵸. 닥 앤틀 박사. 이런 앤틀 박사라는 캐릭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닥 앤틀 박사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동물을 이용한 쇼 엔터테인먼트에서 큰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죠. 자연, 그리고 요가, 그리고 명상, 요즘 가장 힙한 세 가지를 활용해서 신비주의 테마로 젊은 여성들을 끌어들여 자신만의 왕국을 세워서 지내셨던 분이죠. 타이거 킹의 메인 빌런 중 한 명입니다. 맞아요. 자신만의 왕국. 진짜 말 그대로 왕국이에요. 그 큰 동네에 보면은 드문드문 집이 있는데 그 집마다 와이프들이 있어. 맞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이분도 여러 명의 배우자가 있죠. 그 다겐트를 보면 여성 직원들한테 섹시한 고양이과 옷을 입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하나 들었던 질문은 왜 섹시한 여자는 항상 고양이과 동물의 옷을 입고 있는 건가? 그런 규칙이 있나? 잠깐만. 뭐 표본무늬 이런. 그러니까요. 레오파드. 그런 거 좀 궁금하기도 하고 여성의 성상품화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른 분들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캣우먼이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배트맨에 나오는 배트맨은 박쥐고 캣우먼은 고양이네요. 연관성이 없어요. 죄송해요. 이 부분 자를게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인상 깊었던 닥 앤틀의 면모 중에 하나가 그 어떤 여성분들의 그 옷도 물론이지만 여성분들이 못 빠져나가게 동물원을 못 그만두게 하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더라고요. 뭐 그 동물원에서 일했다가 지금은 그만두신 어떤 여성분이 그 인터뷰하는 사람으로 나왔어요. 그 다큐에서. 그때 그 여성분이 말한 게 처음에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 삶의 가치, 뭐 예를 들면 명상, 요가, 너무 채식. 이쁘잖아요. 채식 얼마나 좋아요. 이러면서 들어갔는데 일주일에 돈은 주급이 $100였어요. 주급은 $100지, 와이프들끼리 경쟁하지, 닥앤틀은 전혀 관심도 없지. 오히려 막 하루는 여기 와이프, 다른 날은 저기 와이프 집. 그런 거 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나는 그럼 여기 그만둬야겠다 했는데 여기 말고 다른 데 갈 데가 없어. 그 업계 중에서는 이 다겐틀이 너무나 영향력이 있는 인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빠져나가서 다른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다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던 거죠. 애초에 돈도 많이 안 줬으니까 돈 모을 시간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분이 되게 그런 문제로 많이 고통을 겪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여성이든 섹시한 고양이과 동물의 옷을 입고 있는 게 일종의 귀중한 귀중품을 손에 넣는 느낌? 섹시한 고양이과 미녀가 내 옆에 양팔을 탁 끼고 있는 그런 느낌이 아주 귀중품을 딱 손에 들고 있는 그런 어떤 소유욕과 자기과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호랑이나 사자 같은 대형 고양이과 동물 키우려고 하는 것도 약간 그런 자기과시가 다 맞닿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식으로밖에 충족되지 않는 나약한 자존감, 자기의 그런 거라면 그런 걸 굳이 가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시니컬한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다겐틀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많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꼈던 게 우리랑.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다겐틀은 어떤 여성을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지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반려동물을 키운다 했을 때 나 강아지 키우고 싶어. 요새 고양이 나만 없어.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다양한 SNS를 통해서 전시되는 동물들을 보면서 너무 귀엽다. 나도 갖고 싶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댓글을 보면은. 그런 거 보면은 그게 크게 다겐틀과 다르지 않지 않나 이 생각도 저는 좀 약간 이런 비판하는 시각으로 봤을 때 크게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사실 저도 반려동물을 키웠었던 키웠었던 경험이 있던지라 저도 아주 옛날이었거든요. 아주 옛날 초등학교 때 저는 진짜로 동물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지금 생각해보면 그 동물을 갖고 싶어 했어요. 소유하고 싶었어. 그런 내 기분을 충족시켜 주려고 그 동물을 데려왔던 거죠. 그게 참 이게 그렇게 이 다큐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 오히려 좀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동물을 소유하려는 어떤 인간, 그 나의 부족한 점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그렇게 애완동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잖아요. 저도 보면 저희 동네에 오피스텔이 좀 많아요. 오피스텔을 이제 한 두세 블록이 쭉 오피스텔이 이어져 있는데 거기를 산책하다 보면 한 블록에 하나씩 펫샵이 있어요. 이렇게 유리 요즘 펫샵 잘 없지 않나요? 그니까요. 근데 새로 생겨요. 진짜 대박이다. 길 가다 보면 하나 둘 요즘 누가 펫샵을 만들어 이러고 있는데 몇 달 지나니까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대박이다. 대부분의 오피스텔에 1인 가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1인 가구들의 어떤 외로움을 자극해서 이 사람들도 시장 조사를 하고 가게를 차렸을 텐데 집에 돌아왔을 때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면서 날 반겨주면 어떨까 하는 그 외로운 마음을 자극한 사장들이 이곳에 자리를 잡은 게 아닐까라는 저의 뇌피셜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그쵸, 추측 아닐까요? 그쵸. 너무 환멸이 드는 거예요. 와, 1인 가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펫샵이 거기에 생기는 거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생각이긴 하죠. 그렇죠. 네. 분명히 노린 걸 것 같아요. 너무 대박이다. 밉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펫샵의 문제점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좋아요. 드리면 그 강아지 공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교배와 이런 새끼가 판매되는 과정이 마치 굉장히 하나의 물건처럼 다뤄지는 되게 끔찍한 곳이 있는데 유튜브만 검색해봐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펫숍에 그런 강아지들 그리고 고양이들이 도착을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되게 참혹한 현실이죠. 그런데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이 다큐가 더 알려주는 그런 장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타이거킹 다큐조차도 좀 자극적인 부분을 많이 편집한 나머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데는 성공했으나 동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는 실패했다. 약간 그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감독이 앞부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독이 사실 정말 던지고 싶었던 질문이 무엇인지 다큐 감독이라면은 어떤 사회를 관통하는 어떤 메시지에 대한 이렇게 무거운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 사람이 던지고 싶었던 질문이 무엇이지? 사실 이걸 다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극적인 소재를 가지고 흥행을 위한 자극적인 표현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랬다고 생각했던 게 일단 동물권을 생각한다면
사실 다뤄야 할 요소들이 꽤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 할 얘기 동물원이 망하게 된 이후에 그런 직원들은 물론이고 동물의 그런 삶 이런 것도 다뤘을 거고 그리고 야생 동물을 거래하는 그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했을 법한데 그렇지 않고 이제 약간 법적 싸움, 공방, 흙탕물 약간 이런 식으로만 가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다큐에 좀 어쩔 수 없이 불쾌한 감정이 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좀 더 많은 동물권에 관한 문제를 다뤘을 수 있을 법한데 충분히 근데 그러지가 않았다 보니까 앞에서 얘기하셨던 의견들에 다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도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되게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다큐 진짜 묘하다.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이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추악함에 대해서 직시하지 않으면 무언가가 어떤 이야기도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처럼 뭔가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더 직설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그냥 자극적으로 찍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해석할 만한 여지가 되게 많은 다큐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까도 할 말이 많았던 타이거 킹에 등장했던 등장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슬기로운 덕질생활 2부를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코너 에코 서머리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먼저 각자의 한 줄평부터 들어볼게요. 오늘의 메인 컨텐츠였던 다큐 타이거킹 무법지대. 다들 어떠셨어요? 총체적 난국 속 잊혀진 동물들의 목소리는 누가 들어주는가? 입니다. 타이거킹에서 크게 조명되지 않은 동물원 속 동물들을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 줄평을 남겨보았습니다. 동물 좋아하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을 믿지 않아요. 좋아하는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지기는 되게 쉽지만 좋아하는 마음에는 그만큼의 책임과 행동이 뒤따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다큐 속에 나왔던 호랑이들은 정말 행복했을까요? 가장 빛나는 사람에게 가장 깊은 어둠이 있고 가장 싫어했던 사람에게 의외의 면이 있고 가장 평범했던 사람에게 변화를 위한 씨앗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어떻게 보면 캐럴 베스킨보다는 평범한 우리들이 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밝은 그런 코멘트를 마지막에 남겨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에코살론 아쉽지만 인사드리려고 해요. 저희는 함드릴, 김라마, 올리브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